세금으로 잡지 않고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앞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 아니, 세금으로 안 잡고 공급으로 잡는다? 저도 이제 대안이 있거든요. 말씀을 드릴 건데, 공급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좀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100%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99.9%가 아니라 100%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PT 한번 보시겠어요? 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강남 사람들아 세금 안 때릴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세금은 안 때리는데 안 때리고 공급으로 잡겠다. 근데 공급이 단기적인 수단이에요? 장기적인 수단이에요? 장기죠. 장기잖아요. 비탄력적입니다. 네, 비탄력적이냐 탄력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는 우선은 요걸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제 이기 신도시예요. 이기 신도시가 2003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서울 급등을 막기 위해서 이기 신도시를 발표하겠습니다 하면서 12개 지구를 발표를 합니다. 누가? 노무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2003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10개, 지금 이 보고인 게 10개입니다. 판교 신도시 2003년 발표해서 2009년 7년 걸렸습니다. 그래도 한 개는 해냈어. 첫 입주를. 2003년도에서 2007년이니까 요거는 해냈어. 동탄 1기. 이것도 4만 세대. 2만 9천 세대. 그리고 2015년에, 2012년 걸렸죠. 그 다음에 한강 신도시, 김포 한강. 네. 그러면은 이것도 한 8년 걸렸죠. 그리고 운정 신도시 3년에서 이것도 8년. 광교 8년 걸렸죠. 첫 입주가. 그 다음에 양주, 요거는 11년 걸렸죠. 그 다음에 고덕국제 신도시. 이거는 진행 중. 진행 중인데 진행 중. 첫 입주가 19년도였죠.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이거는 2021년 첫 입주였어요. 이거 18년 걸렸어요. 과연 될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층간 소음에 대한 부분들도 맞습니다. 우리가 완화시킨다고 해서 의무화시키고 그다음에 에너지 인증제 하고 하면은 공기가 또 늘어난대. 그리고 또 4.5일 근로기간 단축한다. 그러면은 공기가 지금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때도 이랬는데 사기 신도시나 뭐 이 공급들을 빨리 낼 수 있을까요? 못 냅니다. 4.5일은 진짜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또 갑자기 또 어지러워지네. 4.5일의 목표는 4일을 목표로 해서 과도기적으로 간을 보는 거잖아요. 베타 테스트죠. 예, 베타 테스트인데 아무튼 4일 된다고 해봐요. 그럼 지금 예전에 그 주 52시간제로 바뀌면서 공사 기간이 원래는 3년 정도 걸렸던 게 4년으로 길어졌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하면은 이제 5년으로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사비가 올라가고 분양가 낮추겠으면 되는데 낮춰지겠어요? 안 낮춰지지. 그런 인증도 강화되고. 그렇죠. 인증도 강화되기 때문에 공사비도 올라가고 그러면 공기도 더 길어지고 이렇게 못하는 거. 공기 제대로 맞춘 사람이 있어요. 노태우, 그 다음에 이명박. 노태우 정부 때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214만 호를 공급을 했어요. 완벽하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이명박 때도 세곡동, 내곡동 뭐 그런 데다가 자기 임기 내에 좀 일부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명박은 그래도 추진력 하나는 현대 사장일 때 불도저였고 그다음에 현대 사원일 때도 막 금고를 지키기 위해서 막 이런 일화도 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영웅시대라는 드라마를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명박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했는데 지금 공기가 길어진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요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임기 내에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보세요. 요렇게 됐잖아요. 네. 임기 내에 250만 원을 임기 내 이 날짜는 2025년 6월 4일이죠. 임기 내에 250만 원을 공급하겠는데 어디에 얼마나 사기 신도시랑 뭐 이런 거 다 필요하겠죠. 근데 250만 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제가 딱 계산을 해드릴까요? 아실 기준으로 서울의 모든 아파트 세대수가 몇만 호인 줄 아십니까? 106만 호. 106만 원. 예. 그 다음에 경기도의 모든 아파트를 싹 끌어모으면은 220만 호. 그리고 대전 사시죠? 네. 대전 싹 끌어보면 한 25, 6만 호. 대전하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새 거로 딱 맞추면은 250만 호 좀 덜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크죠? 이러니까. 이거를 임기 내. 근데 보세요. 이렇게 걸렸어요. 이렇게. 지금 시간이 뭐 10년 걸린 것도 있고 8년 걸린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거 약속 못 지켜요. 이걸로 시장 가격의 흐름을 잡겠다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3기 참 신기한 게 2기 신도시 노무현,
3기 신도시 문재인, 4기 신도시 이재명 이렇게 갑니다. 재밌다, 이것도. 근데 이제 3기 신도시도 2018년 2월 19일 날 왕숙 교산 개항 발표합니다. 그다음 2019년도 5월 7일 날 2차로 3기 신도시 이제 고향 창릉이랑 이제 부천 대장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2024년부터 입주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몇 년도예요? 지금 여기 24라고 써 있네. 이거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이거 그 정부의 공문 보도자료. 예, 보도자료잖아요. 그때 거 뽑아온 거예요. 그럼 지금 입주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뭐 된 게 있어요? 아니요. 지금 없잖아요. 근데 뭐 저는 빨리 나와요. 2029년 30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돌아서 임기 내 250만 원. 예, 대전과 경기도 전체를 통으로 다시 임기 내 5년 만에 짓겠다. 야, 이거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재명은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재명은 하는데 변칙적으로 합니다. 정직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변칙적으로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변명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걸로 네. 지금 정권에서 보시면은 공급 정책에 집중하고 공급 정책으로 뭔가를 그 시장을 잡겠다라고 하는데 못 잡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죠. 100%네. 예, 100% 불가능. 100% 불가능. 그리고 뭐 고분양가 해소를 위한 마련으로 해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그건 맞아요. 그거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근로 시간을 줄인다고 하면은 인건비도 또 늘어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사비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자재라든지 공사비 자체가 안 떨어지거든요. 마이너스를 해야지 떨어지는데 마이너스를 뭐 할 수가 없는 노릇인데 이거를 좀 낮춘다. 왜 공사비는 마이너스가 안 되냐면요. 이게 2004년부터 지금 2020 거의 4년, 5년 4월까지 네. 건설 공사비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우상향하죠. 근데 이제 공사비를 인허가 절차로만 낮춘다? 못합니다. 예, 절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타워 팰리스 같은 고품격 임대주택을 또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돈이 어디서 들어가냐?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는 또 주체들이 뭐 택지라든지 조성하고 이런 주체가 어디냐? LH공사입니다. LH공사가 공기관 중에서 비금융권 중에서 부채율이 몇이냐? 1위입니다. 부채율이 거의 이제 자본금 출자는 한 13%, 14% 정도 있고 나머지 80몇 프로는 이제 부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에서 막 이렇게 공사비는 올라가는데 인허가 하고 뭐 해가지고 낮춘다고 하지만은 절대 못 낮춥니다. 못 낮추면은 이제 그 돈들을 어디서 이제 비용을 해놔? 공공에서 쏟아내야 되겠죠. 세금과 우리의 국채, 나 공채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채는 있는 게 당연해요. 저는 LH에서 부채가 없다는 게 이상하고 사업 특성상. 네, 특성상 뭐 그건 유지는 해야 되는데 악셀레이트를 받는 게 문제죠. 악셀레이트를 우리가 한 30km, 40km로 그 2차선 도로에서 가야 되는데 이걸 100km로 밟는다 생각해 보세요.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롯이 또 이 공채든 국채든 뭐든 간에 공공기관이니까는 세금과 또 관련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네. 참 재밌는 게 재건축 재개발로 용적률 건폐율 완화 추진. 이렇게 되면은 사업성 확보할 수 있어요. 왜냐면 50층 지을 수 있는 거를 80층 짓게 하면은 이제 사업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단서가 난 마음에 안 들어요. 공공성 강화. 공공성 강화를 원칙으로 해서 임대주택도 많이 넣고 뭐 용산 저 정비청부제도 임대주택 많이 넣고 그다음 캠프킨 부제도 뭐 이런 거 많이 넣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성 강화를 하면은 용적률 올려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뭐 저번에는 보니까 잠실주공 5단지 한강뷰 보이는데 임대인들이 막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유재산 엄청나게 침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세훈 시장하고 결이 많네요. 오세훈 시장이 참 좀 안타까운 게요. 임대주택이 되게 목숨 걸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엄청 좋아요. 예.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아무튼 임대주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서민들을 안정시킨다고 했는데 결국은 임대주택이 서민들의 안정을 잡았을까요? 못 잡았습니다. 그 근거는 또 어딨냐. 역대 정부에서 임대주택들, 공공성을 강한 임대주택들을 많이 낸 정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냈냐? 48만 호 정도 냈어요. 엄청 많이 냈죠. 그럼 비교를 하려면은 그 노태우 정부 때 진짜 그 공급의 30% 이상을 냈던 노태우 정부 때는 200만 호를 냈잖아요. 근데 200만 호 중에서 임차 물량이 11만 호 정도밖에 안 됐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많이 냈어요. 그게 23만 호 정도밖에 안 냈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많이 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서민들 전셋값 안정화 됐나요? 안정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집값 안정화 됐나요? 안정 안 됐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안정화의 수단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공공이 주도적으로 뭐 베네수엘라처럼 뭐 쿠바처럼 뭔가 시스템 자체가 국가가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을 지원해 주면서 민간에서 그런 임차 물량들을 적극적으로 쏟아내게 해주는 게 사실은 뭐 세금도 절약하고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사실은 내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부동산 하게 하면 안 돼. 집 많이 사게 하면 안 되다고 하지만은 거래가 돼야지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거고 건설 경기가 내수의 거의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공성 강화,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완화를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거꾸로 조건 자체가 공공성 강하면은 사업성이 또 안 나오고 이 공공성의 목표는 서민들을 위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서민들을 살리지도 못하고 실질적인 뭐 실내는 제일 많이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도 쏟아냈지만은 집값이 폭등했던 노무현 정부를 보면은 이거 사실은 이 공급 정책이 공공성, 공급 정책 단기적으로 잡지도 못하고 예산적으로도 국채라든지 뭐 이런 세금을 가속화시키는 버튼을 좀 누르는 거고 여러 가지로 저는 너무 오늘 좀 과하나요? 아니요, 근데 예. 좌파 정부의 특징이 예. 가계부채에 대해는 되게 민감해하면서 정부 부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대한 것 같아요. 가계부채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 가계부채도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부채 연체율이 진짜 없어요. 중소기업은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가계부채 연체율이 제일 심각해요. 그리고 부동산을 보면 신용대출은 연체율이 좀 있어요. 근데 가계부채는요, 연체율이 진짜 안정적이에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우리는 뭘로 보냐면요, 연체율을 안 보고 총량으로 보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자산들이 늘어나면은 그렇죠.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도 뭐 국가의 규모가 이제 경제 성장과 이런 발전들이 있었으니까 규모는 늘어나는 건 맞는데 규모 자체가 사실은 가계부채보다 훨씬 규모 변에서 비율적으로 봐도 심한 게 국채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쓰면은 괜찮고 개인이 쓰면은 위험하고 내로불람이죠. 내로남불. 내로남불이죠. 가계부채도 총량적으로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그냥 대출. 예, 대출에 대한 부분들 안정적으로 조절을 하겠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좀 문제는 이 기조는 왜 생겼냐면 우리가 항상 연말 되면은 총량이 모자라 가지고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안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 이전 정부에서도 이제 좀 하려고 하고 있었던 게 이제 분기별로 나눠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관리를 하면서 규제를 조금 하겠다. 그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문제는 부채가 7월 달에 스트레스 DSR이 생기는데 그거는 사실 생각할 때는 문제는 좀 안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1차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그때 규제를 했을 때 시장의 가격이 올랐어요, 오히려. 2차 때는 가격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규제도 하고 거래도 막았거든. 그런데 이제 3차 때는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는 특별히 이 비중들이 줄어들긴 하지만은 치명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는 위축시킬 수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크게 거래량에 문제가 생기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좀 문제는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이번 주 목요일, 내일하고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게 전세 대출 보증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세자가 원래 내 소득 대비해서 뭐 100% 그 전세금의 80%, 70%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를 거기에 그 LTV처럼 보증 보험에서 100% 보증해둔 것들을 이제 90%로 낮춥니다. 그리고 이제 검토하고 있는 거는 수도권에는 70%에서 80% 낮추겠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담대 같은 경우는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집을 이제 대출을 빌리는 건데 전세는 담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담보 대신에 국가기관인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주고 그 보증이 담보가 되어서 전세금이 나오는 건데 예전에는 보증을 100% 해줬는데 이제는 90% 해주겠다. 그게 이번 주부터 시작돼요. 전세. 그러면 이제 전세자들이 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임대인들은 특히 이제 빌라 가지신 분들은 힘들어지는 게 빌라 가시면 돈이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는데 전세금을
맞춘 게 이제 보증을 안 해주니까 전세금을 낮춰야 되는 그러니까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는 사람들의 일부의 부류들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것도 뭐 전세 사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국가에서 구상권 청구하고 국가에서 너무 보증 많이 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는 이렇게 갚아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시장 입장에서는 좀 시장을 또 둔화시키는 역할들도 그런 것들이 또 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네. 대선과 상관없이 갈 길 가는 겁니다. 갈 길 간다. 유동성 시장, 그 다음에 금리 인하의 방향, 공급의 이제 어려움, 공급 이제 입주 물량이 이제 단절되는 거, 그 다음에 전세가의 치솟음. 진일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하면은 내려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정권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딱 기조는 그럴 것 같아요. 되게 가격들은 유동성 시장 때문에 요동칠 것 같은데 거래는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이 거래의 어려움을 극복을 하면은 자산의 기반들이 그래도 만들어져 있을 수는 있다. 이제 부동산 측면에서는 그런 거고 좀 안타까운 거는 네. 유동성이 풀리는데 그게 이제 국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추경과 국채 뭐 이게 반복되면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래 세대가 좀 무거운 짐을 좀 져야 된다. 그것들에 대한 해결책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람을 잘 뽑아야죠. 네, 그렇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표 하나의 힘이죠. 제가 이번에 선거할 때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선거를 이제 투표하러 나가는데 어떤 할머니 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오늘 투표 못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혹시, 뭐, 누구 뽑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구 뽑아야지. 그래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하면서 차 타고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한 표가 중요하거든요. 한 표가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같은 번호가 아니었으면요? 같은 번호가 아니었으면요, 그 집에 들어가셔서 쉬시라고 제가 정중하게 얘기를 했겠죠. 집에 모셔다 드렸겠죠. 모셔다 드릴게요. 유동성 시장은 불가피하고 정책 기조 자체가 유동성을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동성 장이 되고 그다음에 거래를 막고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 찍는 시스템이 되면은 되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자유가 많이 없어지니까. 최종훈 대표님도 이제 베네수엘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예, 뭐 최악의 경우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많이 극복했고 그 위기의 극복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고 그리고 너무 죄송한 게 제가 40대 후반인데 40대들이 조금 파랗더라고요. 너무 많이 팔았더라고요. 대신 죄송합니다. 예, 나머지 30% 이외의 사람들이 전부 다 파란색인데 참 신기한 게 70대의 70%가 빨간이고 40대의 70%가 파란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 세대의 자녀가 완전히 이제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 밑에는 또 빨갛습니다. 예, 그 밑은 또 빨갛고 네. 또. 그래서 이제 물론 너무 우편향되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좌편향돼도 안 되고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지금은 또 진짜 체제 전쟁이 2차 전쟁이 또 1, 2차를 다 패배를 했고 이제 근데 패배를 했는데 우리는 패배했다고 무너지면 안 되고 3차 전쟁을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 과정에서 표로서 또 이제 지방은 또 다른 양상이 나올 수 있기를 이재명 정부가 좀 실수를 해서 내년 6월 달은 또 다른 양상들이 좀 나올 수 있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그 전에 25만 원을 뿌리지 않을까요? 25만 원 뿌릴 거예요. 달달하다 네. 이러면서 또. 그리고 그 지방선거 때문에 부동산 규제도 조금 처음에는 공급 정책을 딱 해다가 나 정책했다. 근데 안 먹혀. 그러면 이제 안 먹히네. 옛날 방법 그래. 그 옛날 방법이 최고지 하면서 이제 규제를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지방선거 결과 보고 예. 블루 수입이다. 예. 그러면 이제 야 이제 됐어. 뭐 그럴 수도 있죠. 가자. 렛츠고. 아니면은 그 전에도 너무 급하면은 뭐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선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 잘합시다.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그래도 찾자면 그래도 2번, 3번을 합치면
1번 후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예. 긍정적인 걸 좀 보자면 그래도. 예, 그렇죠. 되게 네. 좋네요. 네, 그러니까 절반의 희망은 아직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정치 얘기를 조금 더 서스럼 없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요즘 제 방송에도 예전에 안 했던 정치 얘기들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더 하게 돼.